안녕하세요. 읍살라 시큐리티에서 데이터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김백수입니다. 먼저 이렇게 강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강연 주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보안 위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가상자산이 현재 어떤 상황이고 왜 이런 솔루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읍살라 시큐리티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8년 1월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저희 읍살라 시큐리티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싱가포르를 비롯한 대한민국, 일본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설립 이후에 다양한 보안 분석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고 현재 솔루션들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의 간략한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학생 때 박사과정에 있을 때 있던 연구실은 바이오인포메틱스 관련된 연구를 하는 연구실이었습니다. 바이오인포메틱스는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라고도 하는데요. 이 분야에서는 유전자, 단백질 등과 관련된 생명 형상에 관련된 정보로부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 관계성에서부터 어떤 유전자가 어떤 질병에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유전자가 어떤 생명 형상에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단백질이 어떤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컴퓨터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하나의 학문 분야입니다. 여기 두 이미지가 있는데요. 두 이미지가 상당히 유사해 보이죠. 이게 제가 읍살라 시큐리티와 함께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왼쪽 그림은 그 바이오인포메틱스 분야의 논문에서 발췌한 그림이고요.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한 블록에서 나오는 거래를 네트워크화한 그 이미지입니다. 두 개 상당히 유사해 보이는데 실제로 보니까 좀 다른 부분도 있었고 예상했던 유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유전자 분석 같은 경우 인체의 모든 유전자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 유전자들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명확하게 모두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블록체인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모든 지갑은 공개되어 있고 계속 새로운 지갑이 생기고 계속 새로운 관계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지갑이 거래소인지 아니면은 해커들이 사용하는 지갑인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단서로부터 저희는 이제 추적을 시작을 하고요. 이런 정보를 고도화해서 3D 인텔리전스를 만들어서 AI를 적용하고 거래 패턴을 분석해서 새로운 해커 위협을 찾아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인포메틱스도 어려운 이야기라서 이제 이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어떤 일을 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제 가상자산이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가상자산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이제 블록체인, 그리고 이더리움, 리플과 같은 다양한 가상자산들이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은 현재 개인 신분증을 모바일에 심은 운전면허증을 모바일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 서비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처럼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상 자산으로 이제 제가 따로 표현한 이유는 이 블록체인을 이용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테더와 같은 코인들, 가상 자산들은 이 자체로 어떤 자산에 대해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매길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후반에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이게 투기냐 아니면은 하나의 투자냐 이런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요.
어, 이제 몇 년이 흐르고 나서 이제 보니까 하나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금이나 달러와 같은 아니면 뭐 석유, 곡물과 같은 이제 투자 수단으로 되고 있는데요. 이 가상자산의 거래 규모를 보시면은 현재 454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요. 하루 거래량이 88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하루 거래량이 1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비교해 보시면은, 블록체인,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보시는 것 같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이제 변동성이 크다는 문제도 있지만은 블록체인 중에서도 뭐 테더, 그다음에 뭐 USDC와 같이 달러에 패깅되어 있는 자산들도 있는 거고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돼서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 극복을 하는 사례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을 단순하게 그 뭐 주식처럼 투자하는 수단이 아니고 이제 은행 서비스를 하는 탈중앙 금융이라고 해서 디파이 서비스들이 최근에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처럼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고 은행에서 하는 대출과 이자와 같은 금융 서비스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또 저번 주에 나온 기사일 건데 페이팔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고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바이낸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미 대출 서비스, 그 가상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다른 디파이 금융들도 이 흐름에 동참을 하고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뭐 바이낸스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이용한 결제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가 나오는 것처럼 이처럼 단순하게 투기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한 자산 수단이 어떻게 또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가치가 되면서 많은 악용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뭐 마약 거래를 할 때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또는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뭐 박사방 사건에서 음란물을 구매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다크웹에서 아니면 텔레그램에서 범죄의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는 비트코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이용한 이유는 이제 익명성이라는 것에 이제 바탕을 두고 있고 추적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생각에 이제 바탕을 두고 범죄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과 같이 테러 집단이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테러 자금을 만들거나 아니면 해킹을 통해서 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들이 생기고 있어서 이제 안보에 위협이 된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마음 아픈 사례 중에 하나는 그 가상자산을 투자를 받겠다. 이 투자를 받아서 몇 배로 불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투자 사기를 해가지고 가상자산을 투자를 받아서 그걸 이제 사기를 치고 가지고 가는 사례들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은 이제 블록체인의 몇 가지 특징으로부터 이제 발생한 것들인데요. 일단은 규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인 FATF에서 작년에 이제 버추얼 에셋, 가상 자산이라는 정의와 버추얼 에셋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요. 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가상자산을 다룰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협에 기반한 어떤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금 세탁을 방지해야 되고, 테러 자금 유용을 방지해야 되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FATF는 이제 국제적인 금융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회원국들은 모두 이 가이드라인에 준한 그 법을 제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 특검법이 제정이 되고 이제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여서 이 가상자산이 이제 법 제도화하고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블록체인에서 이제 보안이라고 하면은 블록체인,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암호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암호화한다는 단계는 이 거래를 만들고 이 거래를 담고 있는 한 블록을 생성할 때 그 암호화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한다는 의미이지, 이 모든 과정 자체가 모두 암호화돼서 이것은 아무도 볼 수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인인증서를 쓰듯이 어떤 그 비트코인을 송금할 때 나의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전송을 하게 되는데요. 이 프라이빗 키 하나만 유출이 되면은 해커가 어떤 수단을 통해서 뭐 내부자를 통해서 유출이 되면은 모든 자산을 다른 지갑으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안전한 수단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의 오해가 있었던 것들이고요. 네. 그래서 그 기존의 그 많은 거래소들의 해킹 사건 아니면 다른 어떤 지갑의 해킹 도난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거래 키의 유출뿐만 아니라 뭐 주소를 뭐 중간에 바꿔서 다른 내가 원하는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로 보낸다든지 이런 악의적인 행동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보내는 단계에서 이것을 막거나 아니면은 자금이 해킹이 된 것을 인지하면은 이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서 이 자금에 대해서 동결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그 추적 보고서를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투명성이 있다고 알고 계실 테고요. 그리고 이 지갑 주소는 익명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록된 것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갑이 누구의 것인지 그것에 대한 정보까지는 담고 있지 않죠. 어떤 주소를 가지고 있는 지갑이 다른 지갑 주소로 이동이 되었다는 정보가 블록에 기록이 되고 이 기록된 블록은 위변조가 어렵다는 점이 이제 블록체인의 특징인데요. 그로부터 우리는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게 됐죠. 블록체인 거래 내역을 모두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뭐 BTC.com이나 이더스캔과 같이 블록체인의 거래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 범죄 집단이 자금 세탁을 할 때 하나에서 하나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에서 수백 개로 쪼개서 움직이게 되고 이 수백 개로 쪼개진 게 어느 한 곳에 모이고 이걸 다시 어떤 방식을 통해서 현금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 범죄 자금을 이제 현금화하는 단계를 이제 포착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수백 개로 쪼개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은 화면으로는 이제 추적이 어렵게 되죠. 그래서 저희 솔루션 중에 하나인 CATV는 자금 흐름을 보여주어서 이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고 어디로 모였는지를 통찰력을 제공해주는 그런 자금 추적 툴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그 하나의 사건에 대해 시작을 해서 이제 자금이 어떻게 세탁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미지인데요. 보시는 것 같이 한 단계가 지나갈 때마다 수많은 거래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보시게 되면은 어느 한 지점으로 자금이 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금은 거의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현금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이 보시는 화면은 저희 그 위협 인텔리전스를 바탕으로 해서 그
그려져 있는데요. 이제 이런 색이 안 그려져 있지 않았을 때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추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로 흘러갔는지 최종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보안 인텔리전스, 위협 정보 인텔리전스가 있는데요. 저희 서비스는 이제 TRDB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 그리고 결제 서비스, 트위터, 아니면 보안 회사 등에서부터 이제 다양한 소스에서 검증된 정보를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의 복수의 보안 전문가들이 또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당한 해킹 사건에 대해서 아니면은 어떤 투자 사기에 대해서 그 보고를 하게 되면은 이 보고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제 그 DB에 최종적으로 등재가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뭐 트위터에서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주소를 모으거나 아니면은 뭐 거래소에 대해서 알려진 정보가 있거나 아니면 해킹에 대해서 보고된 사건에 대해서 모두 그 크롤링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거래가 누가 했는지까지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은 모든 정보를 알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갑은 새로 생성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갑에 대해서 해킹 그룹이 어떤 작업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 변화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예제인데요. 이제 두 거래소에서 거래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저희 툴을 이용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본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한 거래소에는 다양한 지갑에서 입금이 되고 다양한 지갑으로 출금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입출금의 개수가 매우 많고요. 그 다음에 입출금 양의 편차와 출금의 시간 차이 등이 이제 다른 일반적인 거래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점에서 시작을 해서 거래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해킹 그룹이 사용하는 지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저희의 그 솔루션은 아니지만 그 블록체인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리고 AI를 기술을 적용해서 안티머니 런더링 하는 그 논문에 대해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논문은 그 IBM과 엘립틱이라는 다른 분석을 하는 저희와 비슷하게 분석을 하는 회사에서 쓴 논문이고요.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엘립틱에서는 이제 블록체인과 그것에 대한 악의적 행동에 대한 태그를 단 데이터를 제공을 했고요. IBM에서는 최근에 그 각광받고 있는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에 적용을 해서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먼저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총 20만 개의 노드와 23만 개의 엣지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이고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태그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보시게 되면은 총 20만 개 노드 중에서 4,500여 개, 즉 2% 정도가 이제 불법적인 거래를 했다라는 레이블이 달려 있는 거고요. 약 21%에 해당하는 42,000개가 이제 합법적인 거래,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데이터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데이터인 것이죠. 그래서 알 수 없는 것 중에서는 일부는 불법적인 거래, 일부는 합법적인 정상적인 거래가 있습니다. 여기 컨볼루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피처 맵들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자세한 정보는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약 166개를 가지고 그리고 트랜잭션에 대해서 어떤 변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트랜잭션 시간의 뭐 편차, 금액의 편차, 아니면은 인아웃 그 홉의 개수에 대해서 이제 피처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정보는 이제 공개가 돼 있어서 누구나 다시 한번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방법론 같은 경우 이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IBM에서 이제 작성한 그 발표한 논문에 나와 있는 그림을 발췌한 거고요. 그래프를 가지고 많이 알고 있는 CNN과 같은 방법으로 컨볼루션을 통해서 그 프레딕션을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보시는 것 이제 결과는 아래에 보시는 것과 같고요. 보시면은 그 시간 타임 스탬프에 따라서 이 그 정확도의 편차가 심하긴 하지만 뭐 1%의 그 전체를 다 맞춘 F1 스코어를 가진 데이터도 있고요. 아니면은 데이터의 개수가 매우 작을 때의 경우는 좀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제안했던 이제 글로브 GCN 같은 GCN 모델에서는 평균적으로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했고요. 이런 데이터를 이제 정량적인 분석으로 해서 아니면은 이런 불법적인 거래를 필터링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걸 스레드 인텔리전스로 바로 넣기는 어렵고 이제 검증 과정을 통해서 다시 정보를 생산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통계 자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가 불법적인 거래에 가담을 하고 있고 그 거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분석도 이제 가능할 것입니다. 네, 저희 솔루션도 이제 비슷하게 그 지갑에 대해서 그 위험 평가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뭐 이제 단순하게 거래소 지갑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지갑인지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보내고자 하는 지갑 또는 거래소가 입금받은 지갑이 이게 비정상적인 지갑인지를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런 보안 사고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 패턴, 거래 내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TRDB와 비교해서 블랙리스트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이제 불법적인 자금 거래, 의심되는 불법적인 거래가 얼만큼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이제 거래 패턴을 분석을 해서 이걸 지표화해 가지고 이게 의심이 되는 지갑이다 아니면은 안심할 수 있는 지갑이다라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저희 웁살라 시큐리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솔루션, 그리고 그 트레드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있는 TRDB,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만든 AI 솔루션인 카라를 통해서 사이버 보안, 특히 블록체인에서의 보안 위협에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런 툴을 이용해서 사건을 추적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솔루션을 통해서 보안 위협을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CF API 같은 경우는 이제 API 형태로 제공이 돼서 자금 세탁이나 사기 해킹으로부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 CATB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금이 어디서 어디로 흘렸는지에 대해서 한눈에 보여줌으로써 이제 추적을 할 수 있는 자금 세탁 분석 툴이고요. 그 다음에 카라 같은 경우는 그 AI 기반의 위험 평가 솔루션으로 특정 지갑이 어느 정도의 위험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AI로 판단해주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이런 TRDB를 이용해서 이제 웹브라우저 상에서 뭐 어떤 지갑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을 때 그 지갑 정보가 안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웹사이트가 피싱에 관련된 사이트가 아닌 건지 스캠에 관련된 사이트가 아닌 건지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웁워드라는 그 브라우저의 익스텐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으로 이제 웁워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블록체인 월렛에 최근에 저희 솔루션이 도입이 되어서 삼성 블록체인 월렛을 이용하시면 자연스럽게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삼성 블록체인 월렛을 통해서는
송금 전에 저희 TRDB나 카라를 통해서 위협 정보에 대해서 필터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지갑을 발견되었을 때 저희에게 리포트를 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질문을 하나씩 보면서 더 부관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너무 많이 와서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먼저 오태정님 질문입니다. 그 웁살라 시큐리티 솔루션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제가 이 부분을 깜빡하고 넘어갔는데요. 저희 웁살라 시큐리티 솔루션 현재 국내외 그 거래소에서 이제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내외 수사기관에서 이제 도입을 준비 중이거나 도입을 하고 있고 아니면은 저희에게 의뢰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해서 분석 리포트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명의 질문자이신데 블록체인 데이터는 정확도가 높으려면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주로 어떻게 수집하고 가공해서 AI에 적용하실 건가요? 네, 이것은 이제 TRDB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기존의 웹이나 그 메신저에서 돌고 있는 위협 정보에 대해서 이제 수집을 이제 자동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크라우드의 참여를 통해서 보고가 되어 있는 위협 정보에 대해서 저희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TRDB 등재가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다크웹에서 범죄에 사용되는 지갑에 대해서는 저희가 NSHC와 같이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다크웹에서 수집되어 있는 정보에 대해서 이제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데이터를 모으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적인 협력을 통해서 아니면은 크라우드 그 대중들의 참여를 통해서 수집이 되고 좀 더 정교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곽유진님의 질문인데요.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거래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게 블록체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블록체인에 있어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한 실명제가 가능할까요? 현재 FATF에서 가이드에 따르면은 이 거래소로 들어오는 자금에 대해서 자금 출처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모두 기록을 하고 이제 수사기관에 그 협조를 하게 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근법에도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금융실명제 이전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통장을 만들고 누구나 여러 개의 통장 다른 차명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의 단계가 지금 그런 단계인 것 같고 이제 법 제도화가 된다면은 이제 거래소에서도 현재 거래소에 계정을 만들 때 자신의 신분증을 통한 인증이라든가 핸드폰을 통한 인증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KYC 그러니까 Know Your Customer 너의 고객 정보를 알아야 된다라는 이제 규제가 있는 거고요. 현재 국내 거래소에서는 모두 이 규제에 준하는 수준의 이제 실명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해외 일부 거래소나 뭐 OTC 같은 이제 장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런 건 이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제 FATF의 가이드라인을 모두 준수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국가와 가상자산 사업자들끼리만 이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다면은 이제 이 문제는 조금 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익명의 분이 이제 가상화폐는 주로 거래소 해킹으로 인해 불안감이 늘고 있는데 보안이 어떻게 허술하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네, 이제 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제 해킹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 뭐 그래서 이제 파산까지 이르게 되는
사례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 가상자산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황금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해킹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먼저 이제 거래소 해킹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고요. 이제 보안 키를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내부의 그 컴플라이언스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대책이 필요할 걸로 보이고 최근에는 이제 가상화폐 솔루션 저희의 솔루션이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빗썸에도 들어갔고 했는데요. 그런 사례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만약에 해킹을 당하고 나서 이 자금을 동결할 수 있다면은 그 피해를 이제 최소화할 수 있겠죠. 이런 식의 이제 노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최영빈님 질문인데요.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삶에 이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지 이제 진짜로 이제 블록체인의 가치를 빛을 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모바일 신분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안전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블록체인을 도입했기 때문에 안심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 삶에서 적재적소에 쓰인다면은 이 기반 기술도 이제 더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질문이 또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이것도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이인영님의 질문인데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심해서 거래소들이 해외로 이전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가상화폐 규제 심하다고 보나요? 일단은 이제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특검법이 만들어지면서 사용자들도 이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게 투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의 투자 아니면 자금을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서 이렇게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이제 2017년에는 뭐 우리 국내 1위 업체가 거의 세계 1위의 거래량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바이낸스 같이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제 다양한 마진 거래라던가 대출이라던가 카드 결제라던가 이런 서비스를 하게 되면서 이제 더 큰 거래 규모를 가지고 있게 되어서 그런 점을 좀 저도 아쉽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명의 질문인데 가상자산은 하나의 투자 자산이긴 하나 최근엔 건전거래보다는 불법 자금 세탁이나 악용 사례가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되면 발전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질문 같은 경우도 이제 중간에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불법 자금 세탁이나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보도되는 양만큼 이렇게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뭐 10% 미만에서 이제 그런 사례가 생긴다고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자금 세탁 방지할 수 있는 자금 세탁을 방지할 수 있는 그 솔루션들이 도입이 되거나 아니면 법제화돼서 이제 강제화되거나 이런 사례가 생기게 된다면은 정말로 이제 투자 자산으로서의 이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실제로 이제 뭐 익명성이나 이제 추적의 어려움이라는 점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그 발표 드린 것처럼 이제 추적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익명성에 대해서는 저희 TRDB를 통해서 이제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의 그 법제화가 된다면은 이런 작업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로 이제 가상 자산 투자 수단 또는 이제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좀 더 가지게 될 것이고 이런 불법적인 악용 사례가 줄어들어야겠죠. 그다음에 이게 질문이 중간중간에 올라와서 제가 이미 설명한 내용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서협님의 질문인데 돈 세탁이라는 범죄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또 발생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떤 예방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작업이 이제 AML 솔루션이고요. 안티머니 런더링 솔루션이고요. 이 돈 세탁이라는 게 결국은 이 자금을 쪼개서 이 흐름을 모르게 하고 뭐 그 자금을 뭐 믹싱을 하거나 해서 이 출처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자금 세탁인데요. 이런 쪼개고 다시 모으고 하는 과정을 저희 CATB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이런 다양한 이제 기법들이 발전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계속 이제 대응을 해나가고, 알고리즘을 개선을 하면서 이제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보안 전문가와 일반 보안 전문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일반 보안이라는 것에도 이제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 보안에서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투명하게 공개된 거래 데이터에 기반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거래의 네트워크가 이제 뭐 은행이나 이런 데서 이제 쉽게 접근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만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상태이고요. 그것으로부터 이제 투명하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범죄 자금이 유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질문이 네. 혹시 뭐 충분히 질문 안 된 질문이 있을까요? 네. 네, 그러면은 질문 시간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살라 시큐리티의 김백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펜타시큐리티 융합보안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곽광구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소프트웨어 테크 세미나에 연사로 초대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30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미약한 지식이나마 이 AI와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공유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AI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저희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1997년에 설립된 올해로 23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보안 전문 기업이고요. 23년간 보안 업계를 리딩해 오면서 다양한 그런 제품과 서비스들을 개발을 했고, 그리고 수많은 그 정부 혹은 민간 사업들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23년의 그 개발 기간 동안 저희는 그 100개가 넘는 국내외 기술 특허를 획득했고, 그리고 다양한 기술 인증, 그리고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수상들을 했으며 세계 최초 그리고 국내 최초 기술들을 여러 건 개발한 바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그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수상보다도 기술 인력 비중이 60%가 넘는 기술 전문 회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중소기업으로는 보기 드물게 3개의 등록된 그런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 각 연구소마다 명확한 자기의 롤을 가지고 향후 10년간의 그 국내 보안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회사 소개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저희 그 인공지능과 보안이 어떤 관계가 있고, 그리고 보안에서 인공지능이 어떤 롤을 현재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롤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 보시면 당연히 이 얘기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인공지능 관련 이야기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벤트죠. 바로 2016년 3월에 있었던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와의 대국입니다. 이 대국을 위해서 알파고는 16만 건의 프로 기사들의 기보를 학습을 했고요. 무려 40일간에 걸쳐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4대1로 그 이세돌 구단을 이기게 되죠. 네, 이 이벤트는 현재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충격적인 이벤트였고, 그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인공지능 혹은 딥러닝,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그런 예전에는 기술자들이나 알던 어휘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 이것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뉴스는 바로 그 다음 해에 있었던 알파고 제로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사실 알파고의 열기가 많이 식어서 이때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알파고 제로는 1년 6개월 후에, 알파고 사태 1년 6개월 후에 딥마인드에서 발표한 그런 새로운 바둑 프로그램인데요. 알파고보다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알파고 마스터를 무려 100대 0으로 이겼는데요. 성능도 대단하지만 그거보다 더 놀라운 점은 알파고 제로를 트레이닝 하는 데는 딱 72시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파고는 40일에 걸쳐서 학습한 내용을 단 3일 만에 학습을 했고, 그리고 학습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인간의 기보를 본 게 아니라 단순한 바둑의 룰만을 입력해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학습해라 라고 했더니 자기 자신과 대국을 하면서 그 짧은 시간 만에 알파고를 훨씬 뛰어넘는 성능을 가지게 된 거죠. 즉, 그 내부의 알고리즘에서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이벤트는 바로 올해 있었던 일인데요. 올해 6월에 오픈 AI 랩에서 발표했던 GPT-3라고 하는 그런 언어 처리 모델인데요. 이 언어 처리 모델은 기존에도 저희가 AI 기반의 챗봇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챗봇들이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챗을 할 수는 없는 정도 수준인데, 실제 GPT-3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상당히 심도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거의 책 한 권 분량의 긴 텍스트를 입력을 했을 때 그 텍스트에 대해서 이해하고 단 몇 줄로 그 핵심 내용들을 요약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행간에 있는 어떤 내용을 물었을 때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는 등 거의 인간과 다름없는 수준의 텍스트 인식 능력을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시키고 내가 원하는 프로그래밍의 기능들을 입력을 했더니 실제로 그거를 코딩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기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그 성과를 보였는데요. 이제는 인공지능이 저보다 바둑도 잘 두고 글도 잘 쓰고, 그리고 심지어는 저보다 코딩까지 잘하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네. 그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사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얼마나 대단하게 발전을 했는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치가 하늘을 뚫고 우주를 치솟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면 마치 모든 게 다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너나 없이 다들 자기네 제품에 인공지능을 도입한다. 뭐 인공지능이 적용된 AI 무엇이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인공지능이 정말 사람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야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조건은 그 정확하고 방대한 데이터가 그 분야 내에 축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결국 머신러닝이라는 것도 어떤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그 학습된 모델을 통해서 답을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자체, 학습을 할 재료 자체가 없다면 모델이 엉성하게 뽑히고, 이 엉성하게 뽑힌 모델은 결국은 엉성한 대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가 많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 태스크가 명확해야 되고, 그 태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규칙이나 룰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건 제가 쉽게 얘기하는 예로 어떤 게 있냐면, 머신러닝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도전해 보는 것이 바로 일확천금의 꿈을 가지고 주가 예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주가 예측 프로그램이 하지만 제대로 만들어진 경우는 없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부족하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주식 관련된 것보다 더 데이터가 정확하고 많은 분야는 많지 않을 거예요. 거의 몇십 년 전부터 초 단위의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대로 된 주가 예측 프로그램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 주가가 움직이는 데에 대해서 어떤 정형화된 규칙이나 패턴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 두 가지, 방대한 데이터와 패턴, 이 두 가지가 충족돼야만 AI가 빛을 발할 수 있고, 그 빛을 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들이 바로 이 화면에 보시는 IBM에서 뽑은 10가지 항목들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개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AI가 적용될 걸로 예상하는 분야들입니다. 보시면 거의 절반 정도는 이미지나 영상에 대한 처리 부분입니다. 뭐 자율주행도 그렇고 대용량 이미지 처리, 문서 디지털화 이런 것들이 다 영상 처리 부분이고요. 나머지 5개의 항목은 거의 대부분 방대한 데이터를 넣고 데이터를 학습해서 어떤 결과를 프리딕션하는 그런 예측 모델들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저희 펜타시큐리티에서 경험이 있는 분야는 바로 6번과 7번 부분인데요. 7번의 사이버 위협 방지는 저희가 보안 회사다 보니 당연한데, 6번의 기계 장치는 왜 했는지는 잠시 후에 제가 뒤쪽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과 사이버 보안은 아주 찰떡궁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많은 보안 업체들이 인공지능을 자사 제품에 도입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 빅금에서 보시면 왼쪽 위쪽에 있는 회사들은 기존의 보안 제품들을 가지고 있던 보안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은 자사의 기존 솔루션에 AI를 가미하는 형태로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태생이 데이터 그런 인공지능 회사들입니다. 인공지능 회사들이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시큐리티라고 하는 프로블럼 솔빙을 위해서 그 회사를 차린 거죠. 현재는 사실 그 시장의 반응은 우측 하단에 있는 AI 전문 기업들을 훨씬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시큐리티보다도 AI에 더 훨씬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실제로 사이버 보안에 도입한 기업들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실제 그 인공지능이 사이버 보안에 들어갔을 때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더 좋아지고 실제 보안성이 얼마나 향상되느냐에 대한 그런 의문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 이후의 사이버 보안에 대해 논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이전의 사이버 보안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이글루 시큐리티에서 상당히 잘 정리해 놓으신 도표가 있어서 제가 이거를 좀 빌려왔습니다. 첫 번째, 그 전에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1단계에서 1세대에서 4세대, 뭔가 세대가 높아질수록 더 보안성이 강해지고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1세대와 4세대는 그 보안의 영역이 더 넓어졌다 뿐이지 보안성이 더 뛰어나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세대 보안이 최고고 1세대 보안을 아직도 1세대 보안은 좀 보안성이 약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곤란하고,
그 어떤 이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의 그 환경에 맞춰서 적절한 보안을 도입하는 게 일단 첫걸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1세대 보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위 말하는 보안 장비들이 전부 다 1세대 보안입니다. 방화벽이 있을 수 있겠고요. 저희가 만드는 웹방화벽, 그리고 뭐 엔드포인트 백신, 뭐 IDS, IPS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보안 제품군들을 다 1세대 보안이라고 하는데, 여기의 특징은 자기 그 각 제품마다 어떤 특장점들이 있어서 그 장점에 대해서 뭔가 집중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탐지율과 탐지 속도를 올리는 그런 것들이 바로 1세대 보안의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그 인공지능을 가미함으로써 더 똑똑한 방화벽, 더 똑똑한 웹방화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펜타시큐리티에서는 그렇게 해서 더 똑똑한 웹방화벽을 만든 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2세대 통합 보안 관제 같은 경우에는 1세대에서 다양한 보안 제품들을 구비를 했을 때 이 보안 제품에서 나오는 그런 보안 정보들, 예를 들어서 탐지 로그라든지 아니면 액세스 로그라든지 하는 이런 정보들을 다 한 곳에 모아서 그거를 전문가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고, 그리고 어떤 보안 정책을 수립을 하는 등 이런 소위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보안 관제라고 했을 땐 전부 다 2세대 보안 관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3세대 보안 관제 같은 경우에는 2세대 보안 관제와 2세대 보안 관제에서 인간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넘어서는 그런 방대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회사에서는 데이터를 아주 잘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는 그런 것들이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뭔가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그 빅데이터 시스템 상에서 뭐 간단한 시나리오를 통한 보안 위협을 탐지하는 정도의 그런 제품군들이 바로 3세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유명한 제품으로는 HP의 뭐 아크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스플렁크 같은 제품들이 3세대 보안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신러닝과 AI가 들어가 있는 4세대 보안 같은 경우에는 3세대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그리고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보안 전문가 수준의 높은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어떤 기존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어떤 새로운 보안 위협 혹은 이상 행위들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4세대 보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3세대 보안과 4세대 보안의 구분이 명확한 구분 포인트는 바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기존의 룰이나 시나리오 베이스로 악성 행위를 탐지하느냐, 아니면 그냥 자기의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뭔가 이상 행위나 악성 행위를 탐지하느냐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AI만이 할 수 있는 그 보안 영역은 APT 공격을 탐지하는 부분입니다. APT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능형 지속 공격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어떤 특정인이나 혹은 특정 기업을 그 고도의 해킹 기술을 가지고 장시간 동안 데이터를 수집해서 해킹을 하는 그런 류의 공격들을 APT 공격이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만 매년 약 2조 원 정도의 그런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을 하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실제 APT 공격을 당한 사람들이 그것을 인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심지어 인지를 아예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늦게 인지를 하다 보니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범인을 잡지도 못하고 어떤 데미지 컨트롤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공격이 APT 공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PT 공격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저는 기존의 공격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저는 자동화 공격과 APT 공격이라고 구분을 하는데요. 자동화 공격이라고 하면은 어떤 봇이라든지 아니면 원바이러스라든지 어떤 자동화 툴을 이용해서 그냥 대량의 스캔을 통한 그런 공격을 하는 겁니다. 뭐 소위 여러분들 자주 들어보셨을 랜섬웨어라든지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자동화된 공격을 통해서 많이 퍼지고 있죠. 그런데 이 APT 공격은 그것보다 훨씬 더 지능적이고 더 아주 미묘한, 잘 눈에 띄지 않는 공격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 탐지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이 부분을 기계가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상 탐지 패턴을 통해 APT 공격을 탐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일반적인
인공지능과 보안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해 드렸다면 본격적으로 저희 회사의 제품에서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제품의 보안성을 향상시켰던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제품 중에 와플이라고 하는 웹방화벽이 있는데요. 이 와플 웹방화벽은 높은 탐지율과 아주 빠른 탐지 속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 방화벽이라고 하는 그런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몇 가지 좀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로 곱데기 공격에 대한 신속한 탐지가 어렵습니다. 모든 웹 방화벽이 거의 대부분 그런 패턴 기반 혹은 어떤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잡아내는 그런 정규식 기반의 그런 탐지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와플은 거기에 시나리오 기반의 휴리스틱 엔진까지 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규 공격은 탐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정상 사용자가 이상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탐지가 어렵습니다. 즉 정상적으로 어떤 사용자가 로그인을 해서 자기가 할 권한이 있는 서비스들을 사용할 때는 얘가 아무리 이상하게 그걸 사용한다 하더라도 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요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탐지할 수 있도록 좀 기능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방화벽이라는 것은 결국 웹서버로 넘어가는 단건의 요청, get 메시지가 됐든 포스트 메시지가 됐든 어떤 단건의 요청에 대해서 그런 이상행위를 탐지하는데 그것들이 만약에 단건에서는 이상할 게 없지만 그런 한 건 한 건의 요청들이 여러 개가 쌓여서 보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경우에는 웹방화벽에서 탐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3단계에서 얘기했던 그런 SIEM 같은 통합보안 관제 솔루션에서 해야 되는 내용들인데 사실 중소기업에서 통합보안 관제까지 갖추기라는 건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웹방화벽 내에서 최소한 웹에서 발생하는 이상행위들은 웹방화벽에서 탐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웹방화벽을 고도화하게 되었습니다. 네, 웹방화벽을 고도화하는데 가장 먼저 했던 거는 저희가 그 웹방화벽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탐지율을 높이고 속도를 빠르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머신러닝 기법을 도입했는데요. 일단 지도학습으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로우 데이터들이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공격이다, 이건 정상 메시지다 하는 것들이 레이블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학습을 시켰고요. 저희한테 이 영감을 준 논문이 그 2015년도에 얀 르쿤 교수가 발표했던 Understanding Text from Scratch라고 하는 논문이었습니다. 이 논문을 보시면은 문서를 이미지로 변환했을 때 그 이미지를 보고 문서의 내용을 알 수가 있더라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저희는 그러면 탐지 로그라는 것도 결국은 텍스트의 연결이니까 이것도 문서라고 보고 이걸 이미지로 변환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미지 처리 프로세스를 씌울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CNN이라든지 이미지넷이라든지 하는 아주 잘 만들어진 이미지 처리 엔진들을 이용해서 저희 탐지 로그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결과 지금 100만 건 정도를 저희가 로그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생긴 애들은 웹 공격이야 라는 것을 모델에게 학습을 시켰고 그 학습된 결과를 가지고 실제로 실시간으로 웹 서버에 들어오는 그 웹 요청들을 이미지화해서 이게 공격인지 아니면 정상인지를 판단하도록 해본 결과 상당히 높은 탐지율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다시피 한 3만 번 정도를 학습을 시킨 모델의 경우 거의 1% 미만, 여기 오탐률이 0.008이라고 써 있는데 0 두 개를 지우고 0.85%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1% 미만의 그런 오탐률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거의 다 잡아낸다고 보실 수가 있죠. 네, 일단 저희가 탐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상행위 탐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도학습을 시켰고요. 그리고 탐지율 어떤 악성 행위를 탐지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상한 짓을 한다라는 이상행위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비지도 학습을 시켰습니다.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발표 자료에 써놨는데 조금만 찾아보시면 훨씬 더 자세한 자료들을 보실 수 있을 테니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정상 행위를 우선 학습을 시켰습니다. 비정상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정상인지를 알아야 비정상 행위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 저희가 공격 데이터를 탐지할 때는 저희가 와플에서
공격으로 탐지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던 반면 이번에는 그냥 일반적인 웹에서 발생하는 웹 로그들을 전부 정상 트래픽이다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그 정상 트래픽들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이때 사용했던 알고리즘은 저희가 그 CNN 기반의 오토 인코더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켰는데요. 이 오토 인코더의 그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하나의 원본 이미지가 있으면 이 원본 이미지에서 핵심적인 그런 요소들만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요소를 뜯어낸 걸 또 뜯어내고 또 뜯어내고 그림에서 보시면은 레이어 6 단계까지 핵심적인 요소를 아주 조그맣게 압축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손실 압축이죠. 그래서 데이터들이 많이 날아가고 핵심 정보만이 벡터로 남게 되면 이 벡터에 이제부터는 살을 붙여서 원래 이미지를 복구하도록 그렇게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즉 손실 압축된 걸 가지고 다시 원본을 만드는 거다 보니 당연히 원본 이미지와 동일한 이미지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학습을 하면서 여기에 어떤 정보를 넣었을 때 원본 이미지와 그나마 가깝게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정상 트래픽으로 만들어진 원본 이미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복구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패턴의 비정상 트래픽이 이미지로 들어가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그런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들께서 비행기 사진을 100만 장을 봤다고 치겠습니다. 비행기를 100만 장을 봤는데 그 비행기 사진 100만 장을 학습을 하다 보면 비행기 날개 끝부분이라든지 비행기 바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비행기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난 이제 비행기 마스터가 됐어 라고 하면은 비행기의 날개 끝부분 그림 그리고 비행기의 꼬리 끝부분 그림 뭐 비행기의 앞 코머리 코 부분 뭐 이런 작은 단편적인 정보만 가지고 이걸로 비행기를 그려봐라 라고 하면 그 해당 비행기를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비슷하게라도. 하지만 이렇게 비행기만 죽어라 공부했는데 갑자기 항공모함의 사진을 보여주면 그 일부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항공모함을 그려봐라 라고 하면 전혀 그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이상행위 탐지를 위한 그 학습이 완료가 된 후에는 저희가 실제로 그 탐지 결과를 죄송합니다. 탐지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능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세로축을 보시면은 정상 트래픽을 정상이라고 말한 비율입니다. 즉 95%까지 즉 5%의 오탐을 허용했을 때 그 악성 행위를 악성 행위라고 잡아내는 비율이 약 90% 정도로 정확도가 높아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공격이냐 아니면 정상이냐를 판단했던 건 0.1% 수준의 그런 오탐률이었지만 여기서는 5%와 90%로 상당히 높은 오탐률이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건 사실상 비지도 학습의 굴레라고 할까요? 비지도 학습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 이상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저 정도 오탐률이라고 한다면 현재 존재하는 웹 방화벽들 중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상위권에 들 수 있는 탐지율이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웹 방화벽 와플에 추가했던 기능들 마지막 기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웹 방화벽은 단건의 웹 요청밖에 모니터링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용자가 예를 들어 회계팀에 근무하는 김대리가 있는데 이 김대리가 원래는 회계 자료만을 봐야 되는데 그룹웨어에 로그인을 해서 갑자기 연구소의 연구 데이터들을 막 보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룹웨어 안에서 어떤 권한 통제나 액세스 컨트롤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자료였다고 할 경우에 사실 그 사람이 보안을 위반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회계팀이 연구소 데이터를 보는 건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런 이상행위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평소에 하던 행위, 즉 회계 데이터를 보던 그 행위와 현재 하고 있는 행위, 지금 이 연구소의 데이터를 열람하고 있는 이 행위, 이 두 개 간의 차이가 있다는 걸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LSTM이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그 메모리를 두고 예를 들어 지난 10분 동안의 활동이라고 하면 지난 10분 동안을 하나의 청크로 둬서 10분 단위로 타임 슬라이드를 옮겨가면서 그 10분 단위에 이 사람의 행동 패턴들을 파악을 했고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지난 10분과 전혀 다른 행동을 했을 때는 얘 뭔가 이상한 짓을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가 과제로 제출을 했었는데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들었고 그리고 저희 제품에도 조만간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갑자기 자동차 그림이 나와서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그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좋은 10가지 분야 중에 6번째 분야가 기계장치의 부품에 대한 데이터를 학습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저희가 바로 요 장표가 바로 그 장표입니다. 저희가 신규 사업 아이템으로 그 자동차 보안 분야에 상당히 깊게 인볼브가 되어 있는데요. 자동차 보안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동차에는 내부에는 ECU라고 하는 아주 작은 컴퓨터들이 여러 개 들어 있습니다. 작은 차량들은 수십 개에서부터 고급차는 수백 개, 100개 이상에 달하는 그런 ECU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ECU들 간에 서로 통신을 해가면서 방향을 튼다든지 아니면 속도를 엑셀레이션을 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행위들을 합니다. 즉, 이 ECU들 간의 대화를 하는 통로가 바로 CAN이라고 하는 컨트롤러 에어리어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신을 하는데요. 이 CAN 네트워크를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이 CAN 데이터만 정밀하게 분석을 하더라도 차량의 부품 상태 그리고 차량의 고장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참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요거는 저희가 그 국내 완성차 업체랑 같이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고 사실 그 부분에서 그 NDA가 걸려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저희가 CAN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차량의 고장 여부를 바로 판단할 수가 있더라라는 그런 결과 값입니다. 차량이 고장나면 고장난 부위에 대한 엔진이 고장났으면 엔진 등이 들어온다거나 어떤 뭔가 이상이 있으면 그 고장 등이 들어오죠. 근데 그 고장 등이 CAN 데이터 안에 포함되어 있을 시점에는 이렇게 상당히 큰 차이를 두고 그 차가 고장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물결치는 부분은 차량이 고장나지 않은 상태일 때의 CAN 데이터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노란색 점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고장났고 고장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에서의 그 CAN 데이터를 분석한 그 MES 값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고장등 바로 보면 알 수 있는 걸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고장등이 들어오기 전에도 충분히 그 유의미한 그 CAN 데이터의 변화가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고장등이 들어오기 전 단계에서도 이미 노란색 선이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 결과 그 고장등이 알아채기 전에 이미 고장을 판단할 수가 있고 어떤 부품을 미리 갈아서 더 많은 인명피해를 좀 줄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그 정비 비용이 더 저렴해질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CAN 데이터만을 분석해서 이게 어떤 차량인지 그 어떤 차량인지 그리고 어떤 운전자인지까지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니로 차량에서 CAN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걸로 학습한 모델을 가지고 코나 차량에 탑재를 했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뭔가 그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즉 차량이 바뀌었다, 다른 차량이다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집에 운전하시는 분이 여러 분이 계실 때는 예를 들어서 아빠가 운전할 때는 어떤 패턴으로 운전하고 그리고 엄마가 운전할 때는 어떤 패턴으로 운전할 때 그런 패턴들을 파악해서 그런 어떤 운전자가 운전하고 있는지까지 저희 CAN 데이터의 머신러닝을 통해서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맺은 말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과 보안은 상당히 찰떡궁합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 인공지능이 보안 분야에서 이뤄낸 성과들을 보면은 첫 번째로는 사람의 보안 전문가 인력이 부족해서든 혹은 보안 전문가의 실력이 부족해서든 어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영역이든 어떤 인지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인지하지 못했던 보안 위협을 탐지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의 룰이나 혹은 시나리오 기반의 그런 악성 행위 탐지에서부터 어떤 이상 행위 혹은 유저 비헤비어 UBA라고 하는 유저 비헤비어 그 단위의 탐지로 한 단계 더 진화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고요. 그리고 어떤 일부 영역에서는 정확도와 탐지 성능 또한 비약적으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그리고 범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범용성이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제가 A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면서 이 A 웹사이트에서 발생한 그런 악성 행위들로 모델을 만들어서 러닝을 하고 나서 이게 이 만들어진 모델이 B 사이트라는 또 다른 사이트에서도 거기에 있는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나면 뭐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확장성과 범용성이 확보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은 미래 정보 보안의 핵심 역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반드시 알아야만 향후 미래 그 보안, 정보 보안에서 뭔가 리드해 갈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인공지능이 무조건 좋은 거라기보다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인공지능이 자리 잡기 위해서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그것도 양질의 데이터가 아주 부족한데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들 중에서 웹 방화벽에 대한 그런 고도화, 그 부분은 저희가 이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질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학습을 할 수가 있었고, 뭐 좋은 모델을 뽑아낼 수가 있었죠. 하지만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해서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뭐 사원들한테 데이터를 모아 자기 자차에서 데이터를 모아오라고 하기도 했고 뭐 그랬는데 그 양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저희가 완성차 업체와 같이 협력을 해서 그 말씀드렸던 많은 그런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처럼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그 공유가 안 된다면 그걸 뭐 어떤 거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화와 그런 데이터 거래 플랫폼이 형성이 되어야만 이 데이터의 양적 발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고감도의 센서를 개발한다든지 그리고 데이터가 올라왔는데 이 데이터가 뭔가 위변조가 되어 있다거나 어떤 뭐 오염이나 컨테미네이션이 되어 있으면은 이 부분들 역시 그 모델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그런 기술들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블록체인 연구소에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의 위변조와 데이터의 그런 거래를 하는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마지막으로 맺은 말을 하자면 네, 인공지능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사용하기도 날로 쉬워지고 더 저렴해지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왼쪽 아래에 보시면 지금 뭐 유명한 그런 인공지능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인데요. 뭐 텐서플로우라든지 아니면 파이토치라든지 케라스 여러 가지 이런 프레임워크들이 있고 이 프레임워크의 사용법이 점점 더 쉬워지고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 머신러닝을 처음 시작할 때 2017년도 초반에 그 머신러닝을 하기 위한 장비를 약 3억 원어치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 정도의 뭐 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굳이 장비를 다 저렇게 큰 돈을 주고 살 필요 없이 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뭔가 머신러닝 자체는 날로 쉬워지고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논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7단계라고 하는데요.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슈들을 분해하고 그리고 이슈에서 뭐 중요하지 않은 애들을 제거하고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계획에 따라서 실제 실험 가설과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실험을 하고 그리고 실험에서 발견된 어떤 새로운 인텔리전스를 종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중에 머신러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스텝 5밖에 없습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어떤 문제를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보고 그리고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분야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보안이 되겠죠. 이런 보안 분야가 됐든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분야가 됐든 그 분야에 대한 도메인 지식들을 깊게 가지고 있으셔야 그걸 이용해서 머신러닝한테 인공지능한테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거지. 인공지능에 맡겨놓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라는 그런 나이브한 생각으로는 사실상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한번 질문을 몇 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일단
네. 익명분께서 말씀해주신 결국 AI의 관건은 데이터인데 어떻게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해서 학습을 시키고 현장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은 방금 전에 제가 그 말씀드렸던 부분과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데이터의 해상도를 높여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이미지 데이터라고 했을 때도 예전에 정말 뭐 HD 화질로 보던 그 이미지와 지금의 4K 혹은 뭐 더 나아가서 8K까지 지금 화면 그 이미지들이 찍히는데 이 해상도에서 받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단순히 이런 이미지뿐 아니라 그런 어떤 센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자율주행으로 치면 라이다나 레이다나 이런 센서들의 그 센싱 능력이 더 발전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은 뭐 하드웨어적인 발전이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네.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해서 수집된 데이터가 이 데이터는 원본 데이터 그대로 나한테 넘어왔다라는 걸 보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즉 이 데이터가 나에게 오는 과정 중에 데이터에 위변조가 발생을 했다거나 아니면 누락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모델이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블록체인으로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공해서 학습을 시키고 현장에 사용하는 부분들은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많은 그런 프레임워크들이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들을 적절히 이용하시면 뭐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이광봉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보안 위협을 방어하는 기술이 AI를 통해서 발전했듯이 마찬가지로 보안 공격도 AI를 통한 공격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실제로 많은 공격들이 AI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바이러스를 만들 때도 예전에 제가 예전에는 모바일 백신을 만드는 그런 일도 좀 했었는데 예전에는 바이러스를 하나 만들면 이 바이러스가 백신에 잡히면 이 바이러스의 일부분을 수정을 해가지고 그 백신이 잡지 못하도록 아주 약간의 변종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탐지하는 쪽에서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탐지를 하거든요. 이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징 피처들을 뽑아내서 이 피처들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바이러스다라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바이러스를 개발하는 쪽도 마찬가지로 얘들이 요런 피처들을 탐지하는 것 같으니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보자 해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즉 인공지능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 방식이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보안은 늘 그래왔습니다. 내가 어떤 보안 기술을 발명하면 그 보안 기술을 우회하거나 뚫기 위한 어떤 또 다른 기술을 해커가 발견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면서 핑퐁 쳐가면서 발전해왔기 때문에 AI를 이용한 공격을 막기 위한 어떤 특별한 방법이라는 건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은 서로 계속해서 그렇게 싸워가면서 발전을 하는 거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LSH님께서 질문을 또 좋은 걸 해주셨는데요. 자율주행차의 사례에서 보듯이 AI 오작동으로 인해 피해가 종종 나오는데 AI 기반 기업 보안에서 오작동이 발생하면 그건 어떻게 제어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느 정도의 오탐이라는 거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직접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AI 인공지능을 통한 어떤 그 보안 관제는 결국은 아까 그 도표에서 보았던 2단계 그 사람 보안 전문가가 직접 하는 그 보안 관제를 서포트하는 역할 수준에서 그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뭐 테슬라 같은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율주행에 완전히 몸을 맡기고 그 안에서 잠을 자거나 술을 먹으면 위험한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안 전문가들이 그 AI가 탐지한 내용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고 거기에 적절한 정책을 세워야지 진정 제대로 된 보안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AI만 뭔가 100% 믿어서는 곤란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네. 네. 그럼 하나 더 할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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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사실상, 네. 윤수연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입니다. 보안 관제를 AI가 하게 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아직은 인간의 개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경우가 있을지 몇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랄까. 정확하게 이런 케이스라고 하는 사례를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상행위 탐지 부분에서는 지금 거의 한 5% 정도의 그런 오탐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5%의 오탐이 발생한 것과 동시에 10%의 미탐이 발생을 합니다. 일단 저희가 만들어 놓은 모델에서는. 그런데 이거 외에도 뭔가 아직까지는 뭔가 이 AI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네가 알아서 차단을 해라 혹은 뭐 네가 알아서 이 사용자를 뭐 권한을 컨트롤해라라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학습된 내용을 가지고 탐지를 했을 때 탐지된 내용을 그 보안 관리자에게 리포트를 하고 보안 관리자가 그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아까 했던 얘기 같은데 네, 이거 질문을 좀 잘못 고른 것 같습니다. 아까 질문 드렸던 내용을 또 드리는 것 같네요. 답변 드렸던 내용을 또 답변 드린 것 같네요. 네. 네. 그러면 네, 제가 너무 말을 길게 해서 뭐 질문을 몇 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혹시라도 정말 꼭 알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면은 제 이메일이라든지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답변을 드릴 테니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